지금 당장 여러분의 지갑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 안에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오늘 하루의 일상은 보장받았다고 안도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직장 생활 시 일본 연수 중 목격했던 수만 명의 검은 양복 군단. 그들의 지갑 속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무거운 위기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누리고 기차 시간 1초조차 어기지 않는 완벽한 선진국인데 왜 그들의 표정에서는 그 어떤 생동감도 느낄 수 없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감정 없는 기계처럼 만들었을까요? 경제 분석가들은 이미 일본을 향해 시스템의 하한선에 도달했다는 서늘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국가 부채 비율 235%, 숫자로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쉽게 말해 나라가 1년 동안 온 힘을 다해 일해서 번 돈보다 갚아야 할 빚이 2배 넘게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연봉 5천만 원을 받는데 갚아야 할 원금만 1억 2천만 원이 넘는 집안이 과연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매달 들어오는 수입의 절반 이상을 원금은커녕 이자 갚는 데만 써야 하는 구조, 그게 바로 지금 일본의 실상입니다. 여기에 매년 80만 명에서 90만 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이건 매년 성남시나 화성시 같은 거대 도시 하나가 대한민국 지도에서 인구학적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셈입니다. 학교가 폐교되고 마트가 문을 닫고 버스 노선이 끊기는 공동화 지역이 매년 하나씩 생겨난다는 뜻이죠. 이건 산술적으로는 이미 시스템이 멈춰 섰어야 할 수치입니다. 하지만 기가 막힌 건 이 나라가 여전히 세계 4위 경제 대국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며 전 세계의 자본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한 위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본이면 기술도, 시간도, 심지어 인간의 내면까지 영향력을 미친다고 믿었던 거대한 확신에 관한 기록입니다. 제가 직접 보고 느꼈던 그 이질적인 풍경들, 똑같은 검은 양복을 입고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무표정으로 신주쿠 역사의 거대한 입구로 빨려 들어가던 그 사람들은 사실 거대한 사회적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그 안의 핵심 구성원으로 설정한 생존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질서 정연함은 시민의식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이탈하는 순간 삶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회적 불안감이 만들어낸 집단적 방어기제였던 거죠. 과연 일본은 이 정체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인류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새로운 안정적 수축의 길을 걷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차가운 경제적 진실과 함께 일본의 어제가 왜 우리의 내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 그 구조적인 이유를 낱낱이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시스템이 왜 여전히 건재하느냐고요? 그 비밀을 파헤치다 보면 마지막엔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릴 진실과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한 구조의 심장부까지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죠. 우선 일본의 엔진룸을 본격적으로 열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이런 중대한 부채 리스크 위에서도 여전히 우아하게 맥주를 마시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걸까요? 그 비결은 바로 시간과 장소의 선점에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죠. 1945년, 당시 일본은 패망 직후였고 전국이 그야말로 잿더미였습니다. 공장의 40%가 가동을 멈췄고 도심 한복판에서 당장 기본적인 식료품조차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속출하던 시절이었죠. 전쟁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1950년, 바로 옆 나라 한국에서 전쟁이 터진 겁니다. 일본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군의 보급 및 정비기지 역할을 자처하며 엄청난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전선으로 실어 나를 트럭, 군인들이 덮고 잘 천막, 통조림 식량. 미군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밤낮 없이 공장을 돌려 만들어 팔면서 일본 경제는 위기의 늪에서 부활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은 국가 주도의 수출 지향적 성장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가동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한 몸이 되어 오로지 고품질 제품 생산을 통한 외화 획득에 사활을 걸었죠. 마치 고속도로에서 엑셀을 끝까지 밟은 자동차처럼 질주했습니다. 1964년 도쿄 올림픽을 기점으로 일본은 전 세계를 향해 우리가 돌아왔다고 선포합니다. 소니의 워크맨은 전 세계 젊은이들이 꿈꾸는 필수품이 됐고 파나소닉의 TV와 토요타의 자동차가 북미와 유럽 시장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때도 일본의 소형차들은 엄청난 연비를 무기로 미국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일본 제품은 이제 합리적 가격과 완벽한 품질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서구인들은 소니 워크맨을 차고 토요타 차를 타는 것이 가장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믿었습니다. 1980년대에 이르자 일본의 기세는 정점에 달합니다. 당시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7개가 일본의 금융사와 제조사들이었습니다.
지금의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자리를 전부 일본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의 돈이 블랙홀처럼 일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당시의 열광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들이 많습니다. 일본 투자자들은 미국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뉴욕의 록펠러 센터를 현금으로 사들였고 할리우드의 상징인 컬럼비아 영화사까지 인수했습니다. 당시 도쿄 황궁 앞마당 땅값이 미국 캘리포니아 전체 땅값보다 비싸다는 말이 돌 정도로 자산 가치가 급등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론적으로 일본 땅을 다 팔면 미국 전체를 사고도 돈이 남는다는 계산이 나오던 과열된 시대였습니다. 당시 일본 거리는 말 그대로 돈의 바다였습니다. 술집에서는 팁으로 10,000엔짜리 지폐를 건네는 게 일상이었고 긴자의 고급 클럽에서는 하룻밤 술값으로 중형차 한 대 값을 쓰는 게 예사였습니다. 밤늦게 택시를 잡기 위해 10,000엔짜리 지폐 서너 장을 부채처럼 펼쳐 흔드는 사람들로 밤거리가 가득 찼죠.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경쟁사에 뺏기지 않으려고 입사 전부터 해외 고급 온천 여행을 보내주거나 전용 전세기로 해외 연수를 보내주는 등 그야말로 막대한 투자가 매일같이 벌어졌습니다. 대학 졸업반 학생들은 가만히 있어도 5군데 이상의 대기업에서 제발 우리 회사에 와달라며 채용 제의를 받았고 면접만 봐도 교통비 명목으로 지금 가치로 수십만 원을 쥐어주던 돈이 너무 흔해서 돈의 가치가 사라진 것 같은 시대였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돗물 이야기, 이제 그 비밀이 풀립니다. 당시 가이드가 우리 공공시설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수질이 매우 뛰어나 맥주까지 세계적이다 하고 자부심을 보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거 있는 자신감은 바로 이 법을 경제 황금기에 쏟아부은 천문학적인 돈에서 나온 겁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세수가 너무 넘쳐나서 쓸 곳을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단이 바로 나라 전체의 100년치 인프라를 한꺼번에 다 구축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상하수도만 고친 게 아닙니다. 전국을 촘촘히 연결하는 고속교통망, 험준한 산맥을 뚫는 거대한 터널 기술, 바다를 가로지르는 대형 교량들을 동시에 완공했습니다. 이때 구축된 정화 시스템과 인프라는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의 사회적 운영 비용을 줄여주는 핵심적인 체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맥주가 맛있는 이유? 자연이 준 선물 같지만 사실은 버블 시대에 막대한 자본이 만든 인공적인 완벽함이었던 셈이죠. 지금 우리가 일본 여행을 가서 느끼는 그 쾌적함과 편리함, 수십 년이 지나도 오차 없이 달리는 신칸센. 이 모든 게 사실은 40년 전 호황기가 남긴 거대한 유산이자 최후의 방어막인 겁니다. 일본은 지금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최고급 자재로 지어놓은 견고한 성에서 유지보수만 하며 버티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버블은 90년대에 터졌잖아. 빚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 성을 아직도 유지하냐고? 여기서 일본만의 독특한 생존 전략, 이른바 폐쇄형 저수지 모델이 등장합니다. 보통 나라가 빚을 지면 외국 자본이 그 목줄을 줍니다. 그리스나 남미 국가들처럼 외국에서 빌린 돈을 못 갚으면 당장 나라가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빚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빚의 88%를 자기 나라 국민과 은행들 금괴에서 빌려왔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나라를 믿고 성실하게 저축했고 은행은 그 돈으로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샀습니다. 결국 돈을 빌린 사람도 일본 정부고 돈 갚으라고 서류 들고 있는 사람도 일본 국민이자 일본 정부 자신인 겁니다. 왼손이 빌린 돈을 오른손이 갚으라고 하는 격이니 겉으로는 부채가 많아 보여도 안에서는 안정적인 회로가 완성된 거죠. 여기에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BOJ건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시장의 국채를 직접 사들임으로써 리스크의 확산을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일본 대기업들의 진짜 무서운 전략 트로이 목마 작전을 보셔야 합니다. 일본의 내수 시장은 이미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성장 동력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요타, 소니, 닌텐도가 왜 여전히 세계를 호령할까요? 얘네들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보따리를 싸서 전 세계로 생산기지를 옮겼거든요. 토요타를 예로 들어볼까요? 2024년에도 전 세계에 차를 1,000만 대 넘게 팔았지만 그중 일본 본토 사람이 사는 건 고작 14%뿐입니다. 나머지 86%의 막대한 매출은 미국 횡단도로에서 유럽 구시가지에서 뛰는 외국인들 지갑에서 나옵니다. 일본 본사는 정체되어 있어도 전 세계에 흩어진 일본 기업이라는 이름의 세포들은 24시간 내내 달러와 유로를 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닙니다. 해외 현지의 부동산, 핵심 기술 지분, 국채 등 돈이 되는 모든 우량 자산을 확보했습니다. 덕분에 일본은 대외 순자산 세계 최대 기록을 보유한 채권국이 되었습니다. 자국 내 소비는 위축되어도 밖에서 들어오는 이자와 배당금이 계속해서 통장에 꽂히는 강력한 현금 파이프라인을 만든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의 흐름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지탱하는 두 번째 심장이자 엔화가 위기 때마다 안전자산으로 대접받는 진짜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 아래에는 아주 차갑고 서늘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회사는 역대급 수익을 기록하고 나라 인프라는 번쩍거리는데 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굳어 있을까요? 그 무표정한 사람들이 왜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시스템의 구성원처럼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사실 그들은 이 거대한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의 욕망을 스스로 억제했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기업이 부자가 되는 동안 정작 그 안의 노동자들은 30년 넘게 임금이 제자리 걸음인 환경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개성이 사라진 그 모습들은 사실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스스로를 규격화시킨 생존 방식이었던 겁니다. 회사는 부자가 되는데 내 월급은 30년째 그대로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변화를 요구하며 행동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든 걸 수용하고 현실에 순응할까요? 일본 사회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들은 저항 대신 수축을 선택했고 그 수축이 낳은 결과는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괴합니다. 일본이라는 거대한 성벽 내부에는 밖에서 보던 화려함과 대조되는 고요한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유령 도시와 빈집 문제입니다. 현재 일본 전역에 방치된 빈집, 일명 아키야는 무려 937만 채에 달합니다. 전체 주택 7채 중 1채는 주인이 없거나 비어있는 상태라는 뜻이죠. 도쿄에서 기차를 타고 불과 1시간만 나가도 이질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도로는 깨끗하고 가로등은 켜져 있는데 마을 전체에 어린아이 울음소리는커녕 사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빈집 마당에는 잡초가 지붕 끝까지 자라나 있고 녹슨 우편함에는 수년 전의 전단지가 낡아가고 있습니다. 지방은 거대한 유휴자산 보관소처럼 변해버린 겁니다. 심지어 지자체들은 빈집을 제발 가져가 달라며 영앤하우스까지 내놓고 있지만 관리 비용과 세금을 감당할 수 없는 청년들은 그 제안조차 거절합니다. 집을 공짜로 주는데도 수요가 없는 사회, 이것이 바로 수축하는 사회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어떤 마을은 주민보다 야생동물이 더 많이 살고 빈집들이 숲에 침식되어 가는 모습은 마치 인류가 사라진 후의 풍경을 보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킵니다. 이 정적 속에서 탄생한 이들이 바로 현실 안주형 세대인 사토리 세대입니다. 깨달음을 얻었다는 뜻의 이 세대는 사실 성장의 희망을 잠시 접어둔 세대입니다. 30년 동안 월급이 오르지 않는 환경에서 자라나다 보니 이들은 차를 사지도 않고 술을 마시지도 않으며 연애나 결혼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가질 수 없으니 아예 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이들의 모습은 거대한 사회적 과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명품 대신 스마트폰 속 가상세계에 탐닉하며 현실의 제약을 잊기 위해 스스로를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더 비극적인 건 이 시스템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일본에는 매년 수만 명의 사람들이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끊고 이름 없는 곳으로 거처를 옮기기도 하며 장기간 사회 활동을 중단하고 고립된 생활을 택하는 인구도 146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제는 80대 고령의 부모가 50대 고립된 자녀를 부양하는 8050 문제가 일본의 국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사라진 뒤 남겨진 이들의 생존 문제는 사회적 안전망을 위협하는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나라가 정해준 정답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보이지 않는 벽에 가두고 그 안에서 서서히 사회적 기능을 잃어가는 셈입니다. 이제 고개를 돌려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봅시다. 일본의 이야기가 여전히 강 건너 불구경처럼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일본이 30년 동안 걸어온 그 고단한 길을 매우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토리 세대가 있다면 우리에겐 캥거루족과 자산 형성을 포기한 세대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얹혀 살며 독립을 꿈꾸지 못하는 청년들의 모습, 일본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지 않나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0대 중 절반 가까이가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캥거루족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독립을 위한 기초 자산 형성이 불가능해진 사회 구조에 대한 비명이자 호소입니다. 집값이 오를 땐 소외되고 집값이 떨어질 땐 대출 이자 감당에 어려움을 겪는 이 세대에게 내 집 마련은 이제 전설 속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집니다. 특히 경제적 취약 계층의 생존 투쟁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단면을 보여줍니다. 경기 불황은 늘 약한 고리부터 타격합니다. 고물가와 저성장의 파도 속에서 번듯한 일자리가 사라지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불안정한 노동 환경으로 내몰리는 이들의 소식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이는 도덕적 잣대로 비난할 일이 아니라 경제적 토양이 약화된 사회에서 생존의 기로에 선 사람들의 절박한 몸부림입니다. 우리 경제의 허리인 직장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20년 전엔 부장님과 사원의 급여 차이가 확실했습니다. 그 차이가 곧 인생의 목표였고 강력한 동기부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최저임금은 크게 올랐고 고성장은 멈추면서 직급 간의 급여 차이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책임은 산더미처럼 무거워지는데 보상은 예전 같지 않으니 누구도 리더가 되려 하지 않고 적당히 일하며 시간만 때우려 합니다. 정년은 점점 빨라지고 기업들은 AI를 도입해 숙련된 노동자들을 효율성의 이름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며 느꼈던 그 답답함과 무력감은 이제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가 공유하는 실존적 불안입니다. 노력하면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성공 공식이 작동하지 않는 사회에서 성실함의 가치는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은 더 엄혹합니다. 교육조차 중간이 사라졌습니다. 사교육을 과도하게 받아 시스템 위에 올라타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하고 밑바닥으로 추락하거나 학업 성취도 그래프는 이제 완벽한 유자형을 그립니다. 중간층이 실종된 교육 현장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그대로 비추는 차가운 거울입니다. 잘하는 아이들은 의대로만 몰리고 못하는 아이들은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이 양극화는 훗날 우리 사회를 지탱할 엔진 자체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건 이런 위기 속에서도 나타나는 기형적인 소비 패턴입니다. 생활비가 부족해 허덕이는 부모들이 정작 내 아이의 신발은 백화점에서 수십만 원짜리 명품 브랜드 제품으로 사줍니다. 전국의 백화점들이 가전 매장을 줄이고 럭셔리 키즈 코너를 대대적으로 늘리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어려워도 내 자식은 기죽이기 싫다. 내 아이만큼은 상위 1%처럼 보이게 하고 싶다는 그 간절한 자존심 때문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이 소비는 미래를 위한 실질적 투자라기보다 현재의 불안을 가리기 위한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부모들의 마지막 노후 자산까지 아이들의 브랜드 제품 소비에 투입되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입은 비싼 옷이 사실은 부모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진 갑옷이라는 것을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국가 차원의 부채가 문제지만 우리나라는 여러분의 주머니, 즉 가계부채가 실질적인 리스크입니다. 일본은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며 시간을 벌 수라도 있지만 우리 개인의 부채는 금융기관이 냉정한 판단을 내리는 순간 삶의 기반이 흔들립니다. 또한 일본은 자산을 충분히 축적한 다음에 고령화가 진행되었지만 우리는 제대로 된 방어막 하나 구축하기도 전에 초고령 사회라는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과거에서 보았던 그 어두운 그림자가 지금 우리 발밑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기회조차 위축되어 버린 사회, 일본의 어제가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돌파구 없는 미로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일본이 30년 불황을 처절하게 버텨내며 증명해낸 그 독특한 생존 공식 속에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생존의 근거는 글로벌 파이프라인의 구축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살아남은 유일한 이유는 일본이라는 영토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수 시장이 정체될 때 전 세계의 기술과 자산의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개인의 자산도 우리 아이들의 경쟁력도 한국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전 세계가 소비할 수 있는 곳으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달러와 유로가 내 통장에 직접 유입되는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대체 불가능한 독점적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앞서 보았던 일본의 완벽한 인프라와 전문 기술이 불황을 견디는 방어막이 되었듯 우리 역시 AI와 자동화의 시대일수록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의 전문성과 신용을 쌓으십시오. 단순히 성실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휩쓸리지 않을 확실한 실력이 곧 여러분의 유일한 방공호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채의 질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이제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도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거칠해인 명품 브랜드 제품보다 험난한 불황의 겨울을 버틸 수 있는 유동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남들의 시선보다 나의 생존이 우선입니다. 백화점 키즈 코너에 쏟아붓는 돈은 자녀의 미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지막 방어막을 소진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수동적인 부품으로 순응하며 머물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전략가가 될 것입니까? 우리가 일본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뼈아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이 바로 진짜 생존 전략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기회가 사라지는 사회라고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하며 수동적인 태도로 머물 때 일본의 실패를 교훈 삼아 전 세계로 시야를 넓히는 소수만이 다가올 시대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일본 시스템의 이면과 우리의 현실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강력한 예방 백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년의 경험과 고민이 담긴 이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